여러분 안녕하세요. 언론영상학과의 탁진영 교수입니다. 자, 오늘 7주차 두 번째 강의 자료를 녹화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간략하게 짚어보고, 그리고 오늘 방송 광고의 일반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이 내용 부분을 조금 최대한 마치려면 좋고, 아니면 뭐 최대한 많이 전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강의 자료 바꾸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5번을 오늘 마무리 짓고 6번도 웬만큼은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방송 환경의 변화하고 방송 개념의 변화까지는 다 전달을 마친 것 같고, 제가 자, 새로운 방송 서비스 중에서 특히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우리가 흔히들 OTT라고 표현하는, 뭐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으로 넷플릭스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 대한 조금 뭐 자세한 얘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들 그 OTT하고 거의 동의어로 최근에는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자, 출발은 아무래도 이제 소셜 TV도 한번 우리가 언급은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하고 스마트 TV가 요 두 개가 결합이 된 겁니다. 그죠? 스마트 TV와 그 소셜 미디어의 다양한 앱 같은 게 결합된 서비스. 이게 이제 소셜 TV인데, 크게 우리가 그 자세히 살펴볼 만큼 대단한 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일단 스마트 TV에서 SNS를 구현이 되죠. 그래서 이제 쌍방향적인 서비스를 이제 시도하려고 애를 썼던 건데, 크게 상용화됐다고 보기는 힘든 것 같아요. 뭐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시청을 하면서 댓글을 단다든지 혹은 채팅을 동시에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시청자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그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 깊숙하게 실시간으로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거고, 결국 이거는 생산자 혹은 제작자가 시청자에 직접 다가갈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청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되는 거지만 그 이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거였다, 그죠? OTT, 오버 더 탑인데, 탑의 의미는 셋탑 박스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뭐 초기에는 셋탑 박스라는 게 필요했어요, 그죠? IPTV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인터넷을 사용해서 방송을 하려면 그 인터넷에 방송 신호와 관련된 프로그램 정보를 실어 보내고, 그걸 다시 디코딩 해가지고 우리 화면에다가 그죠? 수상기에다가 띄워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게 바로 셋탑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기술 발전이 되고, 뭐 굳이 셋탑이 아니더라도 앱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물론 오버 더 탑, 셋탑을 쓴다는 개념에서 출발을 했지만, 이제는 이제 완전히 그게서 이제 해방이 되고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인터넷 기반의 동영상 서비스, 이게 방송이든 아니든 혹은 방송과 유사한 형태든 아니든 간에 인터넷 기반으로 해서 동영상을 수용자한테 그 서비스하는 모든 것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바뀌었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이거는 인프라가 인터넷이기 때문에 초고속 인터넷이 깔려야 돼요. 단순하게 그 텍스트라든가 사진이 아니고 동영상이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러면 굉장히 그 인터넷의 그 용량이, 그죠? 속도가 그걸 뒷받침해 줘야 되는 거고,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인터넷에서 스트리밍 서비스가 충분히 가능하게 상용화가 될 만큼 제대로 구현이 되고 난 이후부터라고 보시면 크게 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글이라든가 뭐 유튜브니까 구글은, 그리고 넷플릭스 꼭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애플 TV 같은 게 있는데, 생각보다 애플 TV는 그렇게 그 서비스의 파급력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하고 유튜브가 거의 쌍두마차라고 보셔도 뭐 크게 무방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애플 TV라든가 이런 또 한두 개의 뭐 훌루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추격하는 양상인데 당분간은 쉽지는 않겠다. 특히 넷플릭스 같은 건 초반에는 HBO 같은 굉장히 고퀄리티의 콘텐츠를 이제 계약을 맺어가지고 공급을 했는데 최근에 그 HBO가 디즈니 쪽으로 팔렸죠, 그죠? 이 HBO를 갖고 있는 게 그 CNN하고 다 갖고 있는 그 그룹이 미디어 그룹이 완전히 합병이 되어버렸습니다. 디즈니라는 사가. 디즈니가 최근에 뭐 영화사도 많이 인수하죠. 유니버스라든가 뭐 또 뭐 마블 같은 거 다 인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다가 이것까지 얹어서 본격적으로 OTT 사업에 이제 뛰어들려고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넷플릭스는 초창기가 뭡니까? 택배 서비스에서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빨리 사업 영역을 확대한 거죠. 자, 앞으로 시장에 이렇게 흘러갈 것 같고, 이게 굉장히 큰 시장을 형성할 것 같으니까, 과감하게 시장을 확대시켜 나가요. 그래서 지금 최대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는 맞습니다. 넷플릭스가. 맞는데, 넷플릭스의 가장 큰 단점은, 자, 초기에 가장 크게 이렇게 위상이 빨리 확보가 되고 많은 가입자를 확보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독자적인 셋업이라든가 이런 플랫폼을 고집하지 않고 어떤 플랫폼에서든지 자기의 접속만 가능하면 인터넷만 연결 가능하다면 자기 회사에 접속해서 자기의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이게 가장 커요. 그래서 개방형이라는 것은 사업 초기에서는 굉장히 대부분의 경우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넷플릭스가 사업을 성공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 넷플릭스에 또 뒤집어 생각하면 또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자체 제작 콘텐츠가 많지가 않습니다. 뭐 킹덤 같은 것을 왜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옥자 같은 것을 왜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자꾸 제작하려고 애를 쓸까? 자, 킹덤이든 옥자든 이거는 뭡니까? 전 세계 시장도 노리겠지만 주로 타겟은 아시안 시장입니다. 자, 아시아에서 가장 콘텐츠 제작 능력이 뛰어나고 한 국가가 한국이에요. 일본도 괜찮지만 거기에 비해서 제작비라든가 이런 걸 다 감안했을 때 가장 최적의 국가는 한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다가 세계적인 지명도를 갖고 있는 게 누굽니까? 예를 들어 옥자 같은 경우에 봉준호 감독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자체의 콘텐츠를 갖겠다는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그 과실 혹은 그 성과가 나온 것들이 킹덤이라든가 지금 킹덤2 하고 있죠. 그죠? 킹덤이라든가 옥자 같은 것이 왜 그렇게 갑자기 얘들이 막 투자를 할까? 콘텐츠 싸움에 결국 시간이 가게 되면 얘들은 가장 큰 약점이 그거예요. 콘텐츠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랫폼은 좋아. 자기들이 지금 서비스의 영역이라든가 서비스의 형태라든가 이건 굉장히 좋은데 콘텐츠를 자기만의 콘텐츠를 많이 갖고 있지 못하다는 약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구글은 뭡니까? 유튜브를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유튜브는 콘텐츠가 무궁무진하죠. 물론 그 중에는 쓰레기도 있고 퀄리티가 높은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 UCC 기반이니까 콘텐츠가 섞여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 콘텐츠는 자체가 보유한 콘텐츠는 무궁무진해요. 하루에도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오니까 콘텐츠는. 그러니까 구글은 가장 큰 장점이 자체 콘텐츠를 엄청나게 확보하고 있다. 단 퀄리티는 모르겠다. 물론 유튜브에는 좋은 것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런 거 기억하시면 되고 훌루는 또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했죠, 그죠? 전통적인 미디어 기업들이 합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영화사라든가 방송사 같은 게 합작을 해서 설립한 게 훌루. 얘들은 뭡니까? 특히 유튜브를 견제하기 위해서. 어차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비슷해요. 결국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콘텐츠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고 보고 싶어하는 얼마나 많은 콘텐츠를 누가 많이 확보하고 있는가, 거기에 모든 것이 사활이 달려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 분야에 조금이라도 좀 알고 계신 분들은 다 동의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훌루는 콘텐츠 싸움이라면 결국은 넷플릭스가 얼마나 콘텐츠를 많이 확보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넷플릭스가 이런 OTT 사업을 하지 않는 쪽에서 많은 것을 확보해 가지고 그걸 하고 있지만 만약에 그 지금 제휴를 맺고 있는 기업들에서 콘텐츠를 막아버렸을 때 예를 들어 당장 HBO가 지금 막힐 겁니다. 조만간. 그렇다면 넷플릭스는 굉장히 힘들 거다. 그럼 결국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봤을 때 가장 큰 경쟁자는 유튜브인 거야. 얘들은 콘텐츠가 무궁무진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유튜브와 달리 굉장히 이제 검증받은 양질의 기존에 많은 콘텐츠를 갖고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그 시장 장악력이 크지는 않습니다. 자, 한국은 아직까지 OTT 서비스에서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냥 굉장히 초기에 헛발질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크게 성공을 아직 못하고 있고, 그래서 가만히 넉놓고 있다가 넷플릭스하고 유튜브에 완전히 시장을 거의 다 뭐 상당 부분을 뺏겨버린 상태고, 그죠? 뭐 그런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보시면 왜 이렇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산업이 한국에서 크게 발전을 못하고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사업자들의 그 전략도 좀 잘못됐던 것 같고, 일단 한국의 사업자들은 이런 OTT 사업이 이렇게 빨리 폭발적으로 증가하리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 과감한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좀 못한 부분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서비스 혹은 새로운 산업이 발생을 했을 때 선점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넷플릭스가 딴 거 없어요. 초기에 확실하게 빨리 선점을 해가지고 그 가입자를 주로 정액제로 하잖아요. 그 가입자를 많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계속 이 가입자에서 또 입소문을 타고 퍼지고 해서 점점 늘어나는 거고, 또 특히 한국 시장만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싸게 하고 있죠. 지금 미국 본토에 비해서 훨씬 싸게 우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넷플릭스가 평생 이렇게 싸게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언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갑자기 화면에 뭐 업데이트라는 게 뜨는데 참 이 원격 수업에 이것도 묘미네요. 참 돌발 사항이 있네요. 사실 어저께 줌을 통해서 그 화상 회의를 했습니다. 학과장 회의를 어제 줌을 통해서 한번 해봤는데, 저는 뭐 사용법은 조금 알고는 있었지만 한번 직접 그 화상 회의를 해보니까 엄청나요. 그죠? 그러니까 줌이 물론 뭐 해킹에 취약하다 뭐 그런 단점은 갖고 있지만 참 본의 아니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분들의 생활 패턴도 바뀌지만 이 일하는 양식도 많이 바뀌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도 줌을 쓸 이유가 없었는데 진짜 처음으로 써봤는데 앞으로는 가끔씩, 자주는 아니겠더라도 가끔씩은 쓸 것 같아요. 써보니까 괜찮네요. 그죠? 하여튼 본의 아니게 새로운 디지털 세상으로 저도 많이 접어들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뭐 첫 시간에도 말했지만 제가 이 동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원격으로 수업을 하리라고는 정말 저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뭐 상황인지라 어쩔 수 없이 하고는 있지만 정말 뭐 여러분도 싫겠지만 저도 상당히 싫어요. 상호작용이 안 되니까 참 수업하기도 재미도 없을 뿐더러 일단 수업하기가 힘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도라든가 뭐 그 반응을 전혀 볼 수가 없다 보니까 참 힘들어요. 예, 다시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까먹었다.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넷플릭스 얘기했었나? 예.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계속 이렇게 싸게 할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가입자가 충분히 확보됐다 싶으면 조금씩 이제 서비스의 그 요금제의 그 종류를 다양하게 만들겠죠. 그러면서 결국 궁극적으로 그 정액제 요금이 자꾸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근본적으로 이제 죄송합니다. 근본적으로 그 한국은 이 보편적 서비스라는 개념이 너무 강해요.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간에 방송은 그냥 보는 것이, 그냥 아니면 보더라도 돈을 내더라도 조금만 내야지, 이거를 뭐 엄청나게 비싼 돈을 내고 방송 서비스를 받는 데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한국 분들은. 그러니까 넷플릭스도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싸게 들어오는 겁니다. 다른 사업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미국의 경우하고 한국의 경우가 같을 수는 없어요. 어차피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 가지고 HBO 드라마 하나를 보더라도 뭐 만원, 2만원을 내야 돼요. 한 편을 보더라도 괜찮은 거, 인기 있는 거 같으면. 우리는 그 돈 내라 그러면 아무도 안 볼 거야. 그런 차이예요. 그런 진짜 문화 혹은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얘들은 워낙 상업 방송의 특성이 강해요. 그 성격이, 그 전통도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를 받는 만큼 나는 지불할 용의가 있는 거야, 미국의 그 수용자들은.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는 그런 데서는 조금 미국하고는 다를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 비용에 비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기업의 입장입니다. 자, 투자에 비해서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게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는 거야. 지금 IPTV를 다시 한번 돌아가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실 IPTV가 정말 그 제대로 그 영업이 이루어지고 그 매출을 많이 창출을 하려면 지금의 가입비보다 훨씬 더 받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월정액으로 받는 돈에 비해서 더 받아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고서는 그 사업을 굉장히 계속 그 재투자를 해가면서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기가 힘이 든 겁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방송은 이런 성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방송과 관련된, 영상 서비스와 관련된 새로운 무언가가 또 나온다 치더라도 이것이 바뀌지 않고서는, 우리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고서는 정말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한국의 OTT 사업자는 콘텐츠 사업자들이 주구가 되고, 자, 미국은 미디어 기업이 아닌 애들이 주로 OTT 사업에 뛰어들고 지금 가장 큰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어떤 새로운 영역에서는 초기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그 가입자를 혹은 수용자를 선점해야 돼요. 따보시면 어떻습니까?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입니다. 구글,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만이 보면 조금 약간 우리로 치면 중견기업 같은 거지, 시가총액 최고가 아마존입니다. 제일 큰 회사. 아마존, 애플 1등, 2등, 구글이 한 3등인가 4등,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다. 그러니까 거의 시가총액의 1, 2, 3, 4들 중에 3개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을, 훌루가 아닌 나머지 애들은 그냥 일반적인 IT 쪽의 대기업들이에요.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기존 가입자에다가 서비스 비용 조금만 추가해서 받으면 엄청나게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그 사업 모델을 잘 만든다면.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케이블 TV라든가 IPTV 업계도 시도는 하는데 크게 성과는 못 낸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로 이 넷플릭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모바일로 많이 보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모바일은 참 큰 장점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편리하고 휴대성, 이동성이 보장이 되는 가장 큰 장점을 갖고 있는 반면에, 이 모바일의 태생적인 한계는 화면의 크기예요. 너무 작아요. 자, 삼성에서 그 폴더블 폰을 만들었을 때 지금 그 두 가지 모델이 있죠. 그죠? 옆으로 펼쳐지거나 아래 위로 펼쳐지는 이런 모델들이 왜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까? 휴대는 간편하면서 화면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개념. 결국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건 뭐예요? 모바일에서 편하면서도 그 디스플레이는 좀 컸으면 좋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런 건데,
얘들은 가장 또 반대로 이 케이블 TV나 IPTV 업계의 가장 큰 강점은 뭡니까? 수상기의 화면이 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성과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썩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런 온라인 동영상 OTT 서비스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다뤘던 얘기들, 방송이라고 했던 그런 기본적인 전통적인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야말로 새로운 겁니다. 특히 1인 인터넷 방송이라든가 혹은 또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개인 방송이에요. 그죠? 개인 방송일 때, 자, 방송의 대상이 불특정 다수나 혹은 많은 다수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전송을 하는 수단, 그러니까 인터넷이든 전파든 간에 이거를 관리 운영도 안 합니다. 그냥 이거를 그냥 빌려서 쓰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그걸 쓰고 거기에서 광고를 집행하게 되면 그냥 내가 일정 부분의 그 구독료나 광고료 정도로 이제 먹고 사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방송의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그야말로 새로운 형태고, 그죠? 그러면 진짜 얘들을 방송으로 봐야 될지 말아야 될지. 특히 인기 BJ 같은 경우 1인 방송일 때 굉장히 그 구독자도 많고 가입자도 많잖아요. 그죠? 파워 유튜브들 보게 되면 뭐 그 구독자가 상당하잖아요. 뭐 100만 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과연 이렇다면 이게 우리가 그래도 새로운 형태의 방송의 개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분명히 있었고, 여러분들도 고민은 한번 해보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송이라면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공공성에 대한 의무 분명히 부과돼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고 의무감을 가져야 돼요. 그냥 뭐 가짜뉴스 같은 것도 구독자가 예를 들어서 100만인데 100만한테 가짜뉴스를 확 퍼뜨린다? 그러고 아니면 말고 근거도 없는 얘기를 만약에 한다면 우리가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디지털 시대의 방송의 이제 변화 상황, 특히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를 조금 많이 할애를 해서 많은 얘기들을 좀 드렸던 것 같고, 지난 시간에 방송 광고의 일반 현황의 이제 앞부분 조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방송 광고는 뭐 보편성과 대중성을 갖는 거고, 적시성과 시의성, 뭐 그리고 뭐 이렇게 소리와 움직임을 같이 주는 굉장히 효과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그죠? 광고의 긍정 기능과 부정 기능인데, 이거는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광고는 무조건 이걸 다 해준다, 그건 아니겠죠. 그죠?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항상 제가 방송의 사회적 기능을 할 때 계속 강조를 드렸지만, 방송이 무조건 이런 좋은 기능을 다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유일한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 이걸 해줄 수 있는 능력은 갖추고 있다. 그래서 방송의 종사자라든가 방송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공공성을 생각 좀 하면서 그런 역할들, 기능들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광고란 것도 이런 긍정적 기능도 많으니까 좀 잘하자, 이런 얘기야. 결국 이게 직업윤리하고 직결되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부정적 기능 충분히 가능한 이런 문제점들도 초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 자, 예를 들어서 나중에 혹시 이 중에도 그 나중에 광고 분야로 진출하실 분들도 꽤 있을 텐데, 자, 그러면 내가 만드는 광고 한 편이 사람들의 과소비를 조장해 줄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 내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하고 만들자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긍정 기능은 정보를 전달하고 제품 수요를 창출해가지고 궁극적으로 뭡니까? 경제 활성화에 도움된다.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이제 감초 역할, 윤활유를 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광고가. 또 우리의 구매 선택을 확대해 주는 거고, 라이프 스타일을 새롭게 소개해 줄 수가 있고,
물론 이거는 양면적이에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소개해서 사람들의 만족감을 줄 수는 있겠지만 뒤집어 또 반대로 생각한다면 과소비를 조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방송사가 운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스폰서에 재원을 마련해 준다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 광고는 결국에 방송의 시청률 경쟁을 하는 상업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광고주가 갑이죠. 방송사한테는. 그러니까 자율성이 침해당할 수 있는 이런 문제점도 있다는 거 고려합시다. 자, 방송 광고의 이제 유형, 순서, 시급, 요금, 현황, 업무 체계, 수수료는 어떻게 지불이 되고 하는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광고에 앞으로 종사하실 분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여러분이 너무나 자주 접하던 광고가 어떻게 유형과 순서가 있고 시급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런 것에 대한 큰 틀은 이해는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마쳤던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많은 얘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거를 뭐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 뭐 나는 시험 봐야 되니까 다 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뭐 형태가 크게 네 가지 프로그램, 토막, 자막, 15 정도로 방송 광고는 이제 분류를 하고 있고, 자, 그 의미는 요거고, 이제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고, 뭐 시간은 뭐 그죠? 일반적인 한국의 광고는 15초입니다. 한국이 굉장히 방송 광고 시간이 짧아요.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는 30초 광고가 꽤 많습니다. 오히려 15초가 더 멀어요. 15초는 정말 특별한 프로그램일 때 광고주가 굉장히 많이 몰릴 수 있는,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단일 프로그램은 슈퍼볼 경기입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기 때문에 광고주들은 무지 들어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15초 광고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광고는 보통 20초 혹은 30초 광고를 많이 쓰는데 한국의 광고의 가장 대세는 15초 광고예요. 뭐 여기 뭐 참고 삼아서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번 뭐 복습이라면 복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광고의 유형을 살펴봤고 이제 광고 순서를 보는 겁니다. 프로그램 광고는 블락 광고라고 했습니다. 특정한 시간대에 여러 광고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프로그램 시작 하기 전하고 본 프로그램 말입니다. 그리고 본 프로그램이 끝나자마자 또 광고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후 CM, 전 CM 이렇게 표현합니다. 프로그램 전 광고, 후 광고. 자, 그러면, 자, 프로그램에 이제 여기부터 한번 볼게요. 자, 프로그램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 전에 직전에 뭡니까? 광고 블락 들어오죠. 뭐, 10개가 들어올 수도 있고, 20개가 들어올 수도 있고. 광고 시간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게 끝나면 이제 본 프로그램, 예를 들어가지고 뭐 드라마든 뉴스든 하여튼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프로그램이 끝나면 또 뭐가 들어오니까 본 방송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옵니까? 또 광고 블락, 광고 시간이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전체 프로그램이에요. 전 CM, 프로그램, 후 CM 요게 다 합쳐졌을 때 요게 하나의 단위 프로그램 시간이에요. 자, 60분이라는 시간 내에 광고, 아까 우리 앞부분에서 뭐 몇 분의 몇, 6분의 1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시간만큼 광고 떼고 본 전체 프로그램의 원래 프로그램의 시간은 60분 다가 아니고 광고 시간을 뺀 시간. 자,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보시면 16.7% 10분을 제한, 그러니까 한 50분 가량이 원래 프로그램의 내용이 전체 60분짜리 프로그램이라 치더라도 광고가 한 10분쯤 더 간단 말이야. 5분 정도 더 간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광고가 그렇게 많이 붙었다면,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 자막 광고라고 했죠. 이건 글자입니다. 글자 화면의 4분의 1을 화면 전체 크기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글자를 가지고 광고를 하는 거. 물론 광고 단가는 싸요. 그리고 이제 또 토막 광고라는 게 여기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토막 광고.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SB, 스테이션 브레이크,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브레이크 타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쉬는 시간. 자, 드라마가 있고 그 다음에 뉴스가 있다면 드라마 끝나고 자, 뉴스 시간 들어가기 전에 약간의 빈 브레이크 타임이 있는 거예요. 두 프로그램 사이에. 그러니까 프로그램 끝나면 막 바로 다음 프로그램이 연결되면 막 조금 정신 없으니까 약간의 쉬는 시간을 준단 말이에요. 모든 프로그램의 브레이크 타임을 주르지는 않습니다. 중요 시간대에.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자, 1일 연속극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옵니까? 주로 보면 1일 연속극이 있고 그 다음에 뉴스가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1일 프로그램 시간, 그 시간대와 뉴스 시간대, 그 사이에 약간의 텀이 있어요. 한 2분, 3분. 그걸 우리가 SB라 그럽니다. 스테이션 브레이크. 그럼 거기에, 그 시간대에 들어가는 게 토막 광고, SB 광고예요. 광고의 그 형식은 프로그램 광고하고 유사해요. 시간은 조금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형태는 똑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광고예요. 어느 시간대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프로그램 시간대에 들어가면 프로그램 전 CM이든 후 CM이든 간에 이거는 프로그램 광고예요. 근데 토막 광고, 브레이크 타임에 SB 시간대에 들어가면 SB 광고가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의 길이는 약간 다를 수가 있지만 광고는 거의 똑같은 광고예요. 자, 거기에 비해서 자막은 뭐라고 했습니까? 글자만 나오는 광고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광고하고는 다른 거예요. 또 그 다음에 협찬이라든가 이것을 방송사 스테이션 아이디 같은 걸 바뀌어서 뭐 MBC 같으면 뭡니까? 로고송이 만나면 좋은 친구, 그죠? 그런 얘기 들어오고 뭐 하는 것들이 다 그런 거고, 여기에 또 혹시 뭐 9시나 8시 같은 경우는 15광고가 들어갈 수 있어요. 협찬을 하죠. 누군가가 삼성전자에서 9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죠? 15. 자, 요래서 네 가지 유형이 나오는 거야. 프로그램 광고, SB 광고, 자막 광고, 15 광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시급인데, 자, 시급이라는 것은 시간대에 따라서 요금의 지급 체계가 다르다. 시급. 시간에 따라서 그 요금이, 광고 요금이 다르다는 걸 얘기합니다. 자, 라디오는 A급, B급, C급 3개예요. 그죠? 시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인기도 높지도 않고 하니까. 자, TV는 4개의 시급이 있습니다. C, B, A, S, A, 스페셜 A. 결국 요게 뭐예요? 8시부터 요 사이가 프라임 타임이라는 얘기야. 주 시청 시간대, 평일에. 자, 주말은 뭡니까? 요 SA가 좀 당겨지죠, 그죠? 주말 저녁 먹는 시간부터 7시부터. 일요일은 조금 더 당겨줍니다. 그 차이예요. 토요일, 일요일, 평일. 자, 시급은 간단해요. 그냥 사람들이 많이 본다고 생각되는 그 시청률이 높을 만한 시간대는 결국은 비싼 시간대. A나 SA. 사람들이 거의 안 본다. 새벽 6시, 5시에 TV 보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C급이에요. 새벽 1시, 2시에 TV 보는 사람 몇 명 없어요. C급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광고비가 많이 차이가 나죠. 나야 되죠. 자, 이거는 뭐 참고 삼아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광고비를 결정하는 요인은 2개입니다. 시급, 어느 시간대냐. 자, 두 번째는 시청자의 전체 숫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전국 광고는 어떻습니까? 시청자의 수가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서 집행되는 광고는 뭡니까? 우리 지역은 대구 경북 지역이에요. 합치면 한 500만 정도 될 거예요. 남지 조금 안 될 거예요. 500만. 자, 우리나라 전체는 5천만이 넘어요. 그죠? 10분의 1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같은 시급일지라도 결국은 차이가 뭐에서 나는 거예요? 가 시청자 숫자가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전국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약간 싸게 적혀 있는데 뭐 1100만원 남짓이네요. 그죠? 지역은 어떻습니까? 한 120만원 혹은 110만원 정도.
그런 게 10분의 1 정도잖아요. 같은 시급일지라도 숫자가 10분의 1이잖아. 5,200만 명의 전국 그 시청자라면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 우리 지역은 한 500만 명,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책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게 얼마다 구체적으로 이거는 나중에 혹시라도 여기 종사하시게 되면 매체 구매를 하시는 분이나 알아야 되지 우리가 굳이 아셔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광고비는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결정이 된다는 얘기야.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시급. 두 번째는 뭐예요? 가시청자의 숫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우리가 초창기에 SBS가 그 프로그램을 지역 민방에다가 돈 안 받고 준다라고 했잖아요. 왜 그럴까? SBS 입장에서는 자기네 권역에만 방송을 하게 되면 서울, 경기 지역밖에 안 돼요. 그죠? 자, 그렇지만 어차피 제작비 다 들여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지역 민방에다가 공급해서 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시청자 수가 2배, 거의 2.5배가 되는 거야. 수도권 그래봐야 한 2천만 명이지만 전국으로 따지면 5,200만이에요. 그럼 이 2배가 넘는 거야. 2.5배 정도의 그 가시청자의 수가 되니까 광고 단가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애들이 그냥 그 돈을 받고 파는 게 아니고 공짜로 주고 게다가 돈까지 줍니다. 약간 많지는 않지만 지역 방송사에다가 우리 거 틀어줘서 고맙다라고. 그거를 우리가 그 릴레이비라고 그럽니다. 우리 거를 틀어줘서 릴레이 바통 터치하듯이 서울에서 신호를 주면 이쪽에서 받아서 대구 경북 지역에다가 다 틀어주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 뭐 여기 보시면 뭐 토막 광고는 약간 아무래도 싸죠. 같은 시급이라도 프로그램 광고가 가장 비싸요. 가장 인기가 있고. 왜? 토막 광고라는 애들은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빈 시간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굳이 TV 시청 안 하거나 집중을 안 해요. 거기다가 또 그 시간대는 주로 보면 리모컨으로 그 재핑을 하는 시간대입니다. 다른 채널로 많이 왔다 갔다 해요. 다른데 뭐 하나 싶어서 확인하고. 그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광고만큼의 효과는 당연히 없습니다. 자, 방송 광고 업무 체계입니다. 자, 내가 방송 광고를 하고 싶어요. 광고주입니다. 회사란 말이에요. 회사 기업에서 광고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그 방송사에다가 광고를 의뢰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내가 직접 방송사한테 의뢰하거나 아니면 대행사한테 수수료 물고 얘한테 좀 대행해 달라고 해서 광고를 의뢰하거나 두 가지예요. 자, 직접 하거나 광고회사, 광고 대행사를 통해서 의뢰하거나 물론 방송사하고 직거래는 우리는 금지시켜 놨습니다. 방송사하고 직거래를 하게 되면 쉬워요. 굉장히 일은 편해집니다. 그렇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 방송사에서 장난을 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 광고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이 있을 거야. 그러면 이 광고비는 자기 멋대로 천정부지로 올릴 수도 있는 거야. 서로 광고를 하고 싶어 하니까 공급에 비해서 광고 시간에 비해서 광고주가 많아.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은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은 폭등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방지해 주기 위해서 미디어 랩이라는 에이전시를 무조건 거치게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거라고 보고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왜 귀찮게 복잡하게 미디어 리프레젠테이티브의 약자예요. 미디어 랩은. 자, 매체사를 대행해서 광고 시간을 다 팔아주는 거야. 방송사가 직접 광고 시간을 파는 게 아니고 이 미디어 랩에서 광고 시간을 광고주나 광고 대행사한테 파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에는 원래 코바코가 방송 광고는 독점 미디어 랩 체제를 갖고 있다가 이게 위헌 소송에 걸려요. 독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풉니다. 두 개로 만들었어요. 방송 광고는. 자, MBC와 KBS는 공영방송이니까 코바코로 그대로 가고 SBS는 미디어 크리에이터라는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서 팔아요.
근데 사실 재밌는 거는 미디어 크리에이터라는 얘기는 이 회사 자체가 미디어 랩 자체가 얘 자회사예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고주가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거래, 직접 미디어 랩을 컨택해서 광고를 사거나 아니면 대행사를 통해서 사거나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 그죠? 한국에서 방송 광고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수수료인데 만약에 내가 직거래를 안 하고 대행을 하게 됐을 때 광고 대행사를 통해서 그 광고를 사게 됐을 때 얘기입니다. 자, 광고료가 100만 원이 있다라고 한번 계산하기 편하게 한번 해볼게요. 광고료가 100%, 1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100만 원이 다 방송사에 가는 건 아니에요. 방송사에는 80, 원칙적으로는 80 정도 가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이제 뭐 할인 같은 게 붙고 막 하다 보니까 한 80, 한 3 정도 갑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전체 100만 원 중에서 6% 이내에서 요만큼 방송 발전 기금을 무조건 징수를 합니다. 강제 징수입니다. 방송 발전 기금. 이것도 얘기가 많아요. 이거 위헌이다 아니다 뭐 논란이 많은데 그죠? 원천 징수처럼 해버립니다. 전체 광고비에서 방송 발전 기금을 이건 차등입니다. 방송사의 형태에 따라서. 자, KBS, EBS는 뭡니까? 공영방송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낮춰져요. 수수료를. MBC하고 SBS는 4.75. 너 돈도 잘 번다. 이런 얘기예요. 지역방송도 좀 낮춰줍니다. 왜? 크게 돈이 많지가 않아요. 또 라디오는 더 깎아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6% 이내에서 이제 요걸 내야 돼요. 그리고 코바코가 나머지 한 14% 이내를 받아가요. 자, 14% 이내 요거하고 요거 두 개 합친 거 뺀 거를 방송사가 가져가는 거예요. 전체 100만 원 중에서. 자, 코바코가 미디어 랩입니다. 그죠? 그럼 14% 이내의 수수료를 이제 받아가는데 얘들이 다 받아가는 게 아니고, 자, 세금도 내고, 그 다음에 코바코의 자체 운영비로서 이제 우리도 요만큼은 띱니다. 2% 정도. 전체 광고비에. 그러고 이제 나머지를 14%에서 요거 뺀 나머지 한 11% 남짓을 대행사에다가 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흔히 광고 대행 수수료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수수료는 자, 엄뜻 보면 광고 대행사가 엄청나게 돈 많이 벌 것 같다. 그죠? 그런데 이 수수료의 비율은 광고비에 따라 차등입니다. 자, 상식적으로 봤을 때 광고비가 너무 많은데 이 동일하게 수수료를 떼게 되면 누가 불리합니까? 방송사가 너무 많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광고주의 입장에서도 아까워요. 그래서 2억 이하일 때 12%, 뭐 2억에서 8억까지는 11%, 8억을 넘어갈 때는 9.3 정도만 떼겠다. 라디오는 일괄적으로 뗍니다. 광고비 자체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대행사가 이만큼 받지 않으면 서비스 해준 거에 대한 보상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받는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광고 대행사라든가 광고를 잘 이해를 모르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대행사가 뭐 해주는 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많이 광고비를 떼갈까? 예를 들어 가지고 11%라면 11만 원에 100만 원에. 근데 자, 광고를 1년 내내 집행한다면 몇백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냥 큰 돈입니다. 광고주가 크면 대행 수수료도 당연히 광고를 많이 하니까 대행 수수료도 많이 받아가는데 대행사는 그냥 이 광고 시간만 대신 사주는 게 아니고 광고 제작도 다 관여하고 조사, 기획, 그죠? 관리, 사후 효과 이런 거 다 해줘요. 또 게다가 진짜 중요한 거 광고비를 100만 원을 이제 여기 일단 그 얘한테 주는 거예요. 대행사에다가 주면 대행사가 이거를 방송사에도 주고 방송 발전 기금에도 내요. 자, 그게 바로 신탁의 개념이야. 그러면 광고주는 이거를 이렇게 하는데 이 100만 원이라는 광고비를 광고주가 무조건 처음부터 현금으로 우리가 흔히 속된 말로 현금 박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대행사가 선납을 해야 돼요. 누구한테? 이 미디어 랩한테. 광고 대행사가 우선 먼저. 그리고
나중에 광고비는 얘한테 나중에 받는 거예요. 그러면 광고 대행사가 뭡니까? 자기가 받을 광고 대행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비용은 먼저 내줘야 돼요. 자, 내가 광고주를 대행하는 게 광고 대행사예요. 그죠? 그래서 광고주를 대행할 때는 이런 서비스까지 다 포함해요. 문제는 뭔가 하면 내 광고주가 아주 튼튼한 회사라서 부도의 위험이 없으면 괜찮은데 혹시라도 내가 광고를 한 몇 달치를 하고 나중에 나는 한 3개월 내지 6개월 뒤에 대금을 받는 거야. 대행사는 엄밀한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막상 내가 광고는 다 집행해 줬는데 회사가 부도가 났네. 나는 분명히 뭐 3개월짜리 어음을 받았는데 3개월 다 됐는데 갑자기 회사가 부도가 나서 이 어음이란 게 뭐야? 휴지 조각, 종이 조각이 돼요. 돈이 아닌 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광고는 이미 다 집행했고 돈은 선납했고 미리 다 냈고 그럼 누가 이 손실을 떠안아야 됩니까? 기업? 아니에요. 기업은 벌써 망해서 그냥 없어졌는데 광고 대행사가 이 손실분까지 다 떠안아야 돼요. 우리가 흔히 흑자도산이라는 표현이 있죠. 돈은 잘 벌고 장사 참 잘했는데 회사는 망해요. 과거에 이 경기가 안 좋게 되면 부도나는 회사가 많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대행사가 광고는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수수료 많이 벌었는데 막상 결산하게 되면 어때요? 이런 손실이 너무 커져가지고 부도 굉장히 많이 나요. 자, 그래서 경제가 힘들어지면 서울의 큰 대행사들은 뭡니까? 광고주 자체도 다 대기업들이니까 튼튼해요. 근데 지역의 대행사들은 어떻을까요? 지역의 작은 회사들이 주로 지역의 광고주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중에 일부가 부도가 났다. 그러면 흑자도산 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 여러 차례 있었는데 특히 그 2008년도인가 그 세계 금융위기 왔었죠. 그죠? 그때도 부도 난 회사 꽤 있습니다. 하여튼 대행사가 하는 일은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적지가 않아요.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수수료는 많이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광고주 입장에서는 아깝다고 생각들을 많이 해요. 특히 이런 경우 내가 처음으로 이 회사에 광고를 대행을 맡겼다면 그나마 괜찮은데 고정 고객 단골이야. 그러면 우리 회사의 기본적인 조사 같은 건 다 되어 있고 물론 업데이트는 합니다만은 돈도 많이 안 들어요. 그죠? 한번 해놓은 상태에서 계속 이거를 업데이트 시켜 나가는 비용은 크지가 않고 어차피 우리 회사의 컨셉 딱 정해져 있고 뭐 기획도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효과 측정도 매번 하던 거 그냥 그 루틴대로 가면 되는 거고 그러면 자 내가 이 대행사를 상대로 한 5년 했었는데 매번 이 수수료를 물기가 아깝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행사하고 광고주는 생각이 달라요. 동상이몽이에요. 그러니까 광고주는 수수료를 좀 더 낮췄으면 좋겠다. 그래서 계약하기 다른데 뭐 대행사는 아니다. 그래도 우리가 다 서비스를 해주는 거고 우리 혹시 너 부도 남았다. 그 다 손실 떠안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 항상 서로 그냥 갈등을 해요. 같이 그 뭐 공색은 하면서도 서로 간의 입장이 완전히 달라요. 수수료에 대해서는. 뭐 참고 삼아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는데 좀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요 광고 산업의 현황부터는 다음 주차 수업으로 제가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7주차 두 번째 강의 자료 녹화를 마치겠습니다. 하루빨리 여러분들을 강의실에서 만나서 얼굴 좀 보면서 수업하고 싶네요. 진짜. 하여튼 뭐 그렇게 되기를 뭐 같이 한번 좀 희망을 가져봅시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